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단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첫 번째는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이죠.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을 변화시키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을 우리가 물질 대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물질 대사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물질 대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작고 단순한 분자로 크고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서 포도당과 같은 작은 분자가 글리코젠과 같은 복잡한 분자로 바뀌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자가 같은 분자로 되는 과정은 같아진다 해서 동화라고 불렀죠. 반면 크고 복잡한 분자, 단백질과 같은 크고 복잡한 분자가 아미노산으로 작고 간단한 분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서로 다른 포도당이 같은 글리코젠이 되니까 동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같은 단백질이 서로 다른 아미노산으로 나뉘어지니까 달라진다. 이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을 변화시키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어떠한 물질의 변화에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어떠한 물질의 변화에서는 에너지가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에너지면 무조건 좋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 에너지가 추울 때는 좀 있으면 좋겠지만 더울 때는 오히려 그 열 에너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너무 많은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220V에 사용하는 기계를 22,000V에다가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계가 고장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우리 몸도 생명체도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내가 이용해야 하는데 즉 표준화된 에너지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ATP라고 하는 중요한 분자인데요. 이 분자에다가 나누어서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담아 놓는 거예요. 자, 모든 생물은 무엇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물질 혹은 영양소, 양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영양소가 분해될 때 방출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되고요. 영양소와 함께 마찬가지로 ATP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양소가 분해될 때 나온 에너지를 ATP에 담았다가 다시 ATP가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 ATP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영양소는 당연히 또 그 전에 그것을 만드는 에너지가 있었겠죠.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섭취한 영양소는 세포 내에서 주로 이것을 분해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이 완전히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죠. 물로 분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ATP라는 분자도 합성이 되더라. 오른쪽에 보면 3개의 인산기가 있고요. 지금은 2개의 인산기가 있죠. 3개는 TP, 2개는 DP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ATP와 ADP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산이 지금 1개, 2개, 3개 이렇게 있고요. 요 리보스라고 하는 당인데 요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있다라고 해서 ATP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ADP와 무기인산이 합쳐가지니까 ATP의 합성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은 분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합성은 동화, 분해는 이화. 합성할 땐 에너지가 투여되고 분해될 때 에너지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ATP는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곳에 3개의 인산 혹은 인산기가 결합된 화합물이고 3개의 인산기 중에서 하나가 분리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준화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TP는 쓰면 당연히 이제 그 쓴 만큼 다시 만들어내야겠죠. 그 만들기 위해선 영양소와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돼요. 그러면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운반하는 전문화된 체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계들입니다. 그래서 기관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즉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의 목적, 즉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고 지속시킨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근데 이 섭취한 음식물은 덩치가 커요. 그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합니다. 이 소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부르죠. 이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분해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하죠. 최종 분해된 소화는 주로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을 통해서 흡수될 때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운반이 돼요. 수용성 경로는 주로 소장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반면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로로 들어오든 내 몸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되는 심장으로, 운반의 핵심이 되는 심장으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들어오면 이 영양소를 분해할 때는 그 영양소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기체 성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여 마시게 돼요. 이렇게 호흡 운동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코와 기관과 기관지와 폐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운반돼야 되는데 이때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운반이 되죠. 산소 농도가 높은 폐포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혈관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확산.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불렀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예요. 지금 심장으로부터 빠져나온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그리고 우리 몸을 돌거나 혹은 폐를 돌고 다시 되돌아온 혈액은 정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폐로 가는 동맥을 우리가 폐동맥이다 이렇게 불러요. 폐동맥. 그러면 폐에서 돌아와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폐정맥이라고 부르죠. 폐로 가는 목적은 산소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폐동맥의 산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폐정맥의 산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반면 이렇게 우리가 심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가 이제 심장을 통해서 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체 혹은 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온몸을 돌아가는 것을 대동맥이라고 부르고요. 내 온몸을 돌고 온 것을 우리가 대정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대동맥이 각각의 기관에다가 산소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공급하고 되돌아오면 산소의 농도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동맥의 산소의 농도는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반면 우리 몸을 돌고 돌아올 때는 산소는 주었으니까 농도는 떨어지고 각 기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것이죠. 각각의 혈관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각 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내용 보죠. 심장에서 나와 폐로 운반되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이것을 우리가 폐동맥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은 산소가 부족한, 이미 산소를 다 썼기 때문에 폐로 가는 목적이 산소를 얻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정맥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맥혈.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운반되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우리가 폐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폐정맥에는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 산소가 풍부하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불러요. 자, 이 동맥혈이 이제 다시 심장으로 뻗어나와서 온몸으로 운반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으로 운반되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부르고요. 온몸을 거쳐서 심장으로 운반되는 산소가 부족한 혈관을 대정맥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는 온몸 동맥, 온몸 정맥 이렇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느냐, 한자로 하느냐 이런 차이죠. 자, 밑에 보면 에너지의 생성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필요한 에너지도 얻지만 또한 다 사용하고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질 혹은 독성이 있는 물질 이렇게 노폐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 물질을 들여오고 그것을 활용했으면 이제 필요 없는 것 혹은 위험한 것은 내 몸에서 빠르게 또 제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배설을 담당하는 배설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영양소를 분해하게 되면 내 몸에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와 같은 것이 만들어져요. 이들 중에 다수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고요. 근데 물과 같은 것이나 암모니아의 일부는 우리 몸에서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버려줘야 해요. 특히나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오타났죠? 강합니다. 내 몸의 암모니아의 농도가 일정 수준 높아지게 되면 생명활동에 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이라고 하는 해독기관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해 줍니다.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기억을 꼭 하도록 하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은 우리가 숨을 쉬고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입에서 여러 가지의 기체 성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계를 통해서도 일부의 물질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물에 녹아있는 혈액에서 있는 요소나 물과 같은 것은 우리가 배설계, 콩팥과 방광을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물질이 빠져나가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하나는 호흡계고 또 하나는 배설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과 지방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질소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 둘 것이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도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다고 했죠. 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이것을 독성이 약한 요소로 간에서 전환해 준다. 그리고 나선 최종적으로 배설계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림들 한번 봅시다.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통해서 오줌이 빠져나가는 것은 배설계가 되겠죠.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것은 호흡계가 될 것입니다.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은 소화계가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면 당연히 내 몸의 생명활동이 잘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물질 대사 이상이 생긴다면 전체 생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특이적으로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대사성 질환. 특히나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물질이 풍요해지고 그래서 내가 음식물의 섭취나 이런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점차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와 다른 내 몸의 물질 대사 체계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인간이 그와 같은 사회 시스템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에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구루병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 호르몬을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해요. 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혹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한 당뇨를 우리가 1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2형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1형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원인 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당뇨병이 발병을 합니다. 근데 2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을 해서 이미 성인이 된 성인병으로 발병이 하는 경우가 있죠. 1형이야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 2형 당뇨병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혈액 속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이 정상 범위보다 과도하게 많은 상태고요. 이 고지혈증이 혈액에 어떤 무언가를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혈액의 탄력도 떨어지고 부드러움도 떨어지고 혈류의 흐름도 방해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동맥경화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뇌 질환이나 혈관계의 질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이 동맥경화가 있는 거죠. 또한 비타민 D의 결핍과 같은 구루병, 비타민 D가 이제 칼슘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칼슘은 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인한 구루병이나 골다공증도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의 예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는 아마 학교에 왔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조사해보고 이야기를 해봤을 텐데 앞에서 이제 당뇨병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당뇨병의 원인이 뭐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정보들을 습득한다면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한번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만 정리할게요. 자, 제2형 당뇨병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은 많은 물질을 섭취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류가 존재해온 대부분의 시간은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보다 섭취한 에너지와 물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늘 에너지와 물질의 부족 사태에 시달렸었죠. 근데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많은 양의 작물이나 혹은 가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길러내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질을 섭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식도 먹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 또 그 음식들 중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많다 보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현상, 더군다나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을 인해서 비만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섭취하는 에너지 양과 소비하는 에너지 양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편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강한 노동이나 혹은 뭐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오히려 점차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섭취를 해야 되고 충분한 몸의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거나 심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도록 에너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너지 양, 인체가 생명활동에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 양, 이것을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을 써요. 기초대사량. 일상적으로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기초적으로 필요한 심장이 박동하고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운반되고 이러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우리 몸이 뭐 공부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대사량만큼의 에너지는 섭취가 되어야겠죠. 근데 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것을 우리가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일일 대사량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 혹은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내 몸이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비만이 되면
대사성 질환의 확률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하고 물질 대사가 계속 일어나려면 나는 지속적으로 물질을 들여오는 전문화된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을 활용하는 전문화된 기관도 있어야 되고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전문화된 기관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각 기관이 형성하고 있는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 몸의 생명활동이 잘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만과 같이 내 몸의 물질 대사의 균형을 깨버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걸릴 수 있으므로 우리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신경과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호전달 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활동지 정리 때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